문자라는 것을 약 500년 전에 인위적으로 발명했다고. 그것도 국왕이? 그런데 또 엄청 체계적이고 배우기도 쉽잖아. 한글을 처음 접했던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한 말입니다. 미군정 시기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에 관한 보고서를 접한 뒤 한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과학성과 독창성에 놀라 한글에 빠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발견. 미국 조지아 대학교 피터 존슨 교수의 한글 연구 이야기. 전혀 예상치 못한 발견. 미국 조지아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재직 중인 피터 존슨 교수는 언어학계에서 한자 문화권 연구로 널리 알려진 학자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동아시아의 문자 체계와 그 언어적 정체성에 관해 깊이 연구해 왔으며 특히 일본어와 한자의 관계, 그리고 일본 내에서 한자 문자가 지닌 사회 문화적 의미에 대한 방대한 논문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특히 그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이 미군정의 통제를 받던 시기에 이뤄진 일본어 정책과 문자 개혁이었으며 그는 이 주제를 통해 전후 일본 사회의 언어적 정체성과 문화 재편 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피터 존슨 교수는 이러한 연구를 위해 미군정이 일본에서 실시했던 언어 정책에 관한 공식 문서들과 각종 내부 기록들을 장기간에 걸쳐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일본 내에서 한자 폐지 및 간소화를 시도했던 구체적인 움직임과 당시 일본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와 일본의 각종 기록보관소를 오가며 미군정과 일본 정부 간에 주고받은 문서 자료들을 검토하였고 그 속에서 일본어와 한자의 관계가 변화하는 역사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미군정 관련 자료를 열람하던 중 처음 보는 문서 뭉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일본 관련 기록이라 생각하고 펼쳐든 그 자료는 뜻밖에도 조선 미군정청이라는 문구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료에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연구자의 본능으로 인해 그는 곧 그 문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일본어와 한자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미군정 문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는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들 속에는 미군정이 조선에서 한글을 중심으로 한 문자 정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더불어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 연구를 위해 접근했던 자료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터 존슨 교수는 한동안 자료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자신이 지금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1장 한국 문자의 충격적인 역사. 피터 존슨 교수는 조선 미군정 문서를 열람한 이후 한동안 혼란스러운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일본어와 한자 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흐름을 철저히 한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물론 중국 한자의 지역적 변형과 전파 양상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왔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 전체가 사실상 한자라는 단일 뿌리를 공유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 체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음을 표기하기 위한 차용 문자일 것이라는 초기 생각은 문서를 살펴볼수록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조선 미군정 기록 속에서 한글이 철저히 체계적인 과학적 원리에 따라 창제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서에는 한글이 자음과 모음의 체계가 명확하며 의문학적 기반 위에 설계되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미군정 당국자들 역시 한글의 논리성과 효율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명 국가였다는 사실에도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존까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한자의 발전과 변형을 가장 잘 체계화한 국가라 여겨왔으나 조선의 경우 한자를 단순히 차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국 언어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제하여 이를 민중 교육과 행정 기록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슨 교수는 자료를 읽어나가며 계속해서 자문하였습니다. 어떻게 15세기라는 시점에 이미 이토록 정교하고 체계적인 음소 문자가 탄생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민중들에 의해 사용되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일본어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한자의 파생과 간략화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반면 한글은 철저히 독립적인 체계와 논리를 지닌 문자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지금껏 연구해온 학문적 관점이 근본부터 뒤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터 존슨 교수는 한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결심하게 되었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자신이 무언가 근본적인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학문적 여정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2장 하지 중장의 미군정 문서와 헤레본의 발견. 피터 존슨 교수는 조선 미군정 문서를 읽어내려가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동안 그의 관심은 주로 일본어와 한자의 전파 및 변형 과정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문서들은 부차적인 참고 자료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미군정청이 작성한 일부 문서에서 한글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자 그는 본격적으로 이 자료들을 분석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존슨 교수는 하지 중장 휘하 미군정청이 한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공식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대부분은 광복 이후의 혼란한 정세와 행정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그중 일부 문건은 한국의 문자 체계와 교육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그 문서 안에서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 체계가 단순한 표기 수단이 아닌 조선의 독자적인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의 기존 연구와 관점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미국 미군정청은 조선의 문맹률을 낮추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글의 보급과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서에는 한글이 배우기 쉽고 쓰기 간편하여 대중교육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심지어 미군정 당국자들 중 일부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코멘트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피터 존슨 교수는 이 문서들을 탐구하던 중 1940년대에 한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역사적 사건과 연결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이 훈민정음 헤레본을 세상에 알리던 시점이었습니다. 헤레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한글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설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글이 한자의 이두에서 파생된 문자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선 후기 문인 이덕무가 저술한 청장관전서에는 세종대왕이 변소에 있는 창살을 보다가 글자의 형태를 착안했다는 설화도 전해지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간송 전영필 선생에 의해 발견된 훈민정음 헤레본은 이 모든 통설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에는 한글이 어떠한 철학적 근거와 과학적 원리를 토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헤레본에 대한 번역 자료와 연구 논문을 읽으며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헤레본은 자음의 경우 발음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혀, 입술, 목구멍 등 음성기관이 글자 형태에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발음과 문자의 관계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음 또한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천지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으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우주 삼재의 원리가 담긴 구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하나의 완결된 사상과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체계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피터 존슨 교수는 특히 헤레본이 한글의 창제 목적과 배경, 그리고 반포 시점까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한글 반포일이 1446년 음력 9월 10일, 즉 지금의 양력 10월 9일임이 확정되었고 훗날 대한민국이 이를 기념하여 한글날로 지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메모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이다. 완전한 체계 속에서 창제된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정치적, 문화적, 철학적 맥락 속에서 탄생한 인류 언어학의 기념비적인 성취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기존의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한자의 변형이라는 관점으로 동아시아 문자를 바라보았던 자신의 시각이 너무 좁고 편협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그의 학문적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한글과 세계 문자 비교 연구. 피터 존슨 교수는 훈민정음 헤레본과 조선 미군정 문서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한글에 대한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착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철학적 차원에서의 탐구를 넘어서 한글이 지닌 언어학적 가치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의문학과 비교 문자학의 관점에서 한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세계 주요 문자들과의 비교를 진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가장 먼저 존슨 교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일본어 가나 문자 체계와 한글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한자의 획을 단순화하고 음절 표기를 위해 고안된 문자로 표온 문자로서의 기능은 충실하지만 구조적으로 음소를 구분하는 체계가 아닌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어 가나 체계는 기본적으로 약 300여 개의 음절 조합만을 표현할 수 있었고, 이는 일본어 음운 체계에 적합하지만 타 언어의 표현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이러한 사실이 일본어가 외래어 수용과 표기에 있어 고유의 발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영어 알파벳 체계와 한글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표기와 발음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동일한 철자라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다르거나 철자로는 나타나지 않는 소리가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존슨 교수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영어 알파벳은 조합의 유연성은 뛰어나지만 학습과 습득의 직관성 측면에서는 약점을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에 반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각 글자의 소리가 시각적으로도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존슨 교수는 특히 한글의 자모음 결합 방식이 모듈화되어 있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문자의 소리와 발음을 연결지을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음성학적 측면에서 매우 이상적이며, 이런 구조를 갖춘 문자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슨 교수는 이를 정량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이론적으로 약 1만 1000여 개의 음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약 8800여 개 음절 외에도 영어 발음의 90% 이상을 무리 없이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점을 두고 한글이 특정 언어에 한정되지 않고 다국어 표기에까지 적합한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춘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어 가나 문자는 고유 음절 체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외래어 수용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어 알파벳 역시 철자와 발음 사이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학습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소리의 직관적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존슨 교수는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글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문자 체계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음성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구조와 직관적 조합법은 문자 습득을 용이하게 하며 이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기존 언어학계가 그동안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대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존슨 교수는 이 연구가 단순히 한글에 대한 발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자와 언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 여정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4장 한국과의 학술 교류. 피터 존슨 교수의 한글에 대한 연구가 점차 깊어지자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학계와 직접적인 교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논문과 저서를 통해 한국어학과 한글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차 직접적인 의견 교환과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한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한국 학계와의 교류는 그의 연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한국의 대표적인 학술 단체인 한글학회에 연구 문의를 하였고 곧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글학회의 연구진들은 그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기존 한국어 학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비교 문자학적 접근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주었습니다. 이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글과 한국어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피터 존슨 교수는 한국 학계의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술대회는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재단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한 규모 있는 행사였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연구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바로 한글의 음성학적 체계와 보편 문자로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이 지닌 의문학적 정확성과 조합의 논리성,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확장성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는 많은 한국 학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에도 한국 학자들과의 교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어 학자들과 함께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하며 한글이 한국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언어권에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음성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글의 조합법이 제3세계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접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습니다. 피터 존슨 교수는 이 교류를 통해 한글이 단지 한국의 문자라는 범주를 넘어 보편 문자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를 보다 확장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제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실질적인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고, 이는 한국 학계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발전이었습니다. 제5장 귀국 후 논문 집필과 새로운 사명.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학술 교류를 마친 피터 존슨 박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이 경험하고 연구한 한글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자료와 한국 학계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였기에 그는 이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문적인 형식에 맞게 집필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존슨 박사의 연구는 단순히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언어학계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인류가 개발한 문자 중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표현 문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피를 이어갔습니다. 음성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자음과 모음의 원리, 그리고 직관적인 조합 방식이 갖는 효율성은 그가 논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터 존슨 박사는 이 연구 결과를 단순히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넘어 널리 알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한글이 특정 민족이나 언어권을 넘어 문자 설계와 표기의 범용성 측면에서 인류 전체가 주목해야 할 언어 도구임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국 내 여러 대학과 언어학회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제학술 대회에도 초청받아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의 문자라는 인식을 넘어 보편성을 가진 문자 체계로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피터 존슨 박사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평생을 걸쳐 한글에 대한 연구와 강연, 그리고 저술 활동에 매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인식하며 한글의 진가를 널리 알리는 일을 인생의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론. 피터 존슨 교수의 학문적 전환점. 피터 존슨 교수에게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흥미나 일시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가 동아시아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만 해도 그의 학문적 관심은 철저히 일본어와 한자 문화권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문자 체계가 한자 문명을 가장 정교하게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문자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만들어냈다고 믿어왔던 그는 동아시아 언어권에서 일본이 문자 발전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 논문과 저서들 대부분은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집필되었고 그는 학문적 세계 안에서 누구보다도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미군정 문서를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된 한글,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된 역사적 발견은 그의 기존 학문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자가 단순히 한자의 변형이나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체계가 아닌 철저하게 독자적인 철학과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창제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자가 15세기라는 역사적 시점에 세종대왕의 주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창제되었으며 그 원리가 해례본이라는 문헌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점은 그의 학문적 자존심을 넘어 인류 언어학사 전반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발견이었습니다. 피터 존슨 교수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더 이상 일본과 한자 중심의 학문에만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한국의 문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문자 체계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표현 문자라는 확신이 그의 연구와 저술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기존 연구의 축을 점차 한국어학과 한글 중심으로 이동시키게 되었고 동료 학자들에게도 한글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한글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미 한국이라는 국가적 범위를 넘어 다양한 언어권에서 문맹, 퇴치나 효율적 언어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여러 학술 강연과 논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의 다양한 학술 대회에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입증하며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터 존슨 교수는 이러한 학문적 전환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존의 신념과 연구를 넘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와 학자적 양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글이라는 인류사적 가치를 발견한 이상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학문적 호기심과 연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분명한 사명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류 언어학사 속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그는 평생을 한글 연구와 교육, 보급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굳히고 있습니다. 피터 존슨 교수에게 한글은 이제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문자 유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남은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의 맛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